그러면 이제 그 이란 내부 상황에서 좀 더 얘기해 보고 싶은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메네이는 사망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팔레비 왕조가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친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하메네이 오른팔로 있던 그 실세들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것인가? 되게 지금 뭐 춘추 전국 시대 같은 전망이 펼쳐지는데 박사님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메네이의 측근들이 지금 협의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알려진 것처럼 라니자니 그러니까 이란 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이죠.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제는 약간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뭐냐면은 마흐베드라고 해서 예전에 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업인 출신이에요. 이에요.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협상에 유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후계 구도가 그 사람으로 정해졌다는 뉴스가 몇 번 나오더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미국에서 심리전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아무튼 지금 약간 불투명하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곤 있는데 지금 뭐 절대 지도자 한 명이 이끈다기보다는 그 최고 지도자가 제거된 입장에서 미리 마련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의 공격이 있으니까 내가 제거된다면 그 다음 구도는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생존자들이 연합체를 형성해 가면서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요 관건은 이 사람들이 과연 미국의 핵 포기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가 관건이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보세요. 마두로 제거해서 사실은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들어설 건가 했는데 그냥 부통령이었던 로드리게스 손잡고 정리를 하잖아요. 왜? 미국이 지상군 투입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차선책을 택한 거예요. 이번에도 만약에 라니잔이나 이런 측에서 새로운 집권 세력 측에서 핵 협상 미국이 원하는 수준을 수용하겠다고 한다면 타협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런 프로그램은 제시하겠죠. 나중에 민주적인 선거를 해라. 뭐 그거야 나중의 일이니까 이들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최선의 시나리오, 조기에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안정화되는 시나리오고요. 만약에 지금 이란의 신흥 집권 세력들이 성전을 추구한다 이러면은요.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이란 민중들이 스스로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해내지 않는다면은 이 전쟁은 정말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두에게 루즈 게임인 거죠. 위닝 게임이 아니라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인데 이때는 뭐 정말로 우리가 과거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던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좀 안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그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미군은 현실적으로 한마디로 지금 신정 체제에서 민주 질서에 입각한 자유 체제, 민주 체제로 우리가 바꿔주자라는 그런 군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목표까지 가지고 들어왔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 약간 이 정도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것은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한 미국이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란 국민들의 호응이나 자발적 결정이 있어야지 레짐 체인지가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보세요. 레짐 체인지는 이미 된 거예요. 어떤 레짐이 들어섰느냐가 문제인 거지 사실은 핵무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제거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 세력이 제거되고 지금 라니자리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섰는데 물론 하메이니의 후계 세력이지만 이 세력이 입장을 바꾼다면 이거는 과거 이란 정권과는 다른 정권인 거죠. 그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뭐 순도 높은 레짐 체인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차선책은 된다. 그런데 이 새로운 그 지금 지도 세력들이 하메이니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레짐 체인지가 안 된 거고 그렇다면 미국은 이 세력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군사력을 활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1단계의 레짐 체인지는요. 핵개발과 관련해서 입장을 바꾸는 정권이 들어서는 거다. 2단계의 레짐 체인지는 거기를 나아가서 민주적인 정권이다. 미국은 1단계 레짐 체인지도 만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체제를 변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특히 중동에서.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인 개입은 부담스러워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다른 말로 이란 지금 실세 중에 혹은 실세는 아니지만 언더독 중에 뭐 그런 친미 성향의 세력이 있으면 뭐 후원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식의 방식은 뭐 많이 고려해두고 있겠네요 지금. 아, 그게 어려운 게요. 사실은 뭐 미국이 후원할 세력은 팔레비 왕조의 후손이 지금 있긴 해요. 근데 너무 힘이 그런데 이란의 기반이 없는 게 예, 문제인 예,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기대하는 거는요. 이란에서 사실은 과거 신정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자유로운 세력이었고 그 향수가 있는 이란의 일반 대중 예. 그리고 이란도 사실은 다민족 국가예요. 종교적인 색채가 뭐 시아파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소수 세력도 있는 거죠. 그쪽이 집결해서 무언가 봉기 같은 것을 일으켜주고 그쪽의 힘을 바탕으로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은 미국은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아직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이란 내부 상황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애도하는 물결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그 반대에서 아직 주류라고 할 수 없고 메조리티 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이게 바꾸자 하고 호응하는 세력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호응하는 세력들이 지금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군사작전 중이잖아요. 잘못해서 활동하다가 다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미국도 제가 아까 무력 사용을 했다가 약간 소강기를 둔다고 했잖아요. 소강기를 둘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자민중이 자체적으로 활동한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 모레까지는 집중적인 타격을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의 기간을 가지면서 또 이란 내부적으로는 이란 국민들이 스스로 봉기하기를 기다리는 그러는 간헐적인 시간을 좀 마련해 놓음으로써 미국도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려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오늘도 속보로 뜬 게 레바논 헤즈볼라랑 또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중동 전체로 확산이 되어가는 흐름인데 향후 중동 정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확산돼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헤즈볼라는요 이란이 후원했던 세력이에요. 지금 이란이 망하면 헤즈볼라도 존립 기반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같이 봉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란이 지금 헤즈볼라를 후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이란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헤즈볼라는 힘이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이 중동 판세를 좌우할 만큼 힘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제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는 시기적으로는요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유리한 시기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아직 어떻게 보면은 원거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항공모함이 2척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동까지 와서 이란 편을 들어주면서 싸울 수 있는 원격 가동 체계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도움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 미국은 지금이 공격의 적기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봉기가 예상됩니다. 중동 지역 뭐 파키스탄에서도 사실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미국 대사관에 대해서 공격하려는 그런 봉기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이런 것이 이슬람 제국에서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중동 전세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느냐? 러시아나 중국이 후원하지 않는 한 그 힘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전쟁의 구도는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자면 확산 추세는 맞는데 그게 그렇다고 지금 이 미국 대 이란 이 양자 구도를 뭐 뒤집을 만한 그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대답해 주셨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중국, 러시아는 어쨌든 동맹 관계인데 이란이랑 개입 가능성이 뭐 없다고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은 될까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동맹은요. 공격을 받으면 함께 싸우겠다는 관계이기 때문에 동맹 관계는 아니에요. 우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사실은 러시아의
해군력이 이쪽에 전개되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미국이나 이스라엘 또는 다른 아랍 국가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는 것은 러시아는 한 발 물러서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중국은 해줄 게 없어요. 사실은. 왜? 군사력이 없거든요. 그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외교적으로 지원 사격을 하겠지만 지금 전쟁이 발발하는 과정에서는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것이 현실적인 한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속해 있고 군사적인 관점에서는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란의 군사력은 마비가 될 거예요. 다만 목숨과 저항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인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오래된 전쟁이죠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이 좀 어떤 영향을 끼칠 여지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듣고 싶거든요. 뭐 특별한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러시아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다면 이란 문제에 있어서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제한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도 사면 초과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다. 다만 역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란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무기, 특히 드론 이런 거를 이란제를 많이 썼는데 이제 그런 무기 수급에 있어서 특히 드론 이런 무기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것도 뭐 우크라이나에게 좀 유리한 측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군사 무기적인 분석도 있는데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적지 않은 영향을 단기적으로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란이 드론이 강해요. 드론 능력이 있고 사실은 미국도 역으로 이란의 드론을 흉내내서 이번에 처음 공격했다는 보도도 있잖아요.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천만 원짜리 드론을 가지고 몇십억짜리 미사일을 상대하게 만드니까 가성비가 최고인데 그런데요. 이란에서 안 만들면 어디서 만들겠어요? 북한에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텐 더 안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어쨌든 우리한테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러시아는 그래도 원유도 있고 계속해서 돈이 나올 곳이 있기 때문에 전비는 계속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만드는 장소가 이란이 지금 있지만 북한으로 또는 뭐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중국과의 지원도 예상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뭐 저는 그게 전쟁을 좌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중국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트럼프의 이란 공격은 이제 대중국 전략의 일환이다. 왜냐하면 원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를 이란 특히 이런 중동 국가에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은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뭐 중국을 견제하는 분명한 효과는 있을 겁니다. 중국 때문에 이란을 공격한 건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중국 때문에 이란을 공격한 커다란 그림이 있다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란을 활용한다고까지는 보지 않고요. 두 가지 목적은 다 존재한다. 이란은 이란 나름대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미국이 견제의 필요성이 있고 다만 이란 핵 문제가 상당히 긴장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한 것이다. 다만 그 결과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는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으로 유입되는 원유 그게 한 13%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사용하는 그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근데 전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은요. 페트로달러예요. 중국이 위안화로 달러를 결제하고 이란이 그것을 허용하고 이것이 잘 진행됐을 때는 그것이 중동 지역으로 확장된다면 달러의 위상이 약화되고 이것은 미국의 대외 거시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원유의 유입뿐만 아니라 페트로달러를 지켜내는 한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견제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예. 아까 13%라 말씀하신 거는 중국의 이제 원유 수입량 수입량 중국의 중에 원유 수입량 중에 이란에서 수입하는 게 한 13% 정도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어쨌든 왕이 외교부장이 코멘터리를 남겼습니다. 뭐 제가 기사 좀 잠깐 읽어보자면
주권 국가 지도자를 살해하고 정권 교체하는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강력히 규탄한다. 요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4월에 트럼프의 방중이 예정돼 있는데 미중 관계가 또 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 때문에 영향을 받을지 요런 건 어떻게 보세요? 영향은 받겠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근본적으로 해나가기보다는 사실 중국도 이 미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 경계심은 더 커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말 4월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무언가 획기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어렵다. 더 어려워졌다. 어느 정도 현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봉합하려는 수준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다만 본질적으로 볼 때 그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중국을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자로 생각하고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권 경쟁은요. 이란과 미국 간의 그 무력 충돌보다 더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지속되고 앞으로 줄어들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산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과정에 있는 하나의 군사적 충돌로 봐야 되지 미중 간의 경쟁이 더 상위에 있고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또 일환으로 북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북한도 비슷하게 오늘 성명을 냈어요. 불법 무도한 침략 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 주권 침해라고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비난을 한 건데 근데 또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뭐 언급하진 않았어요. 전반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사실 트럼프는 북한과 조금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미북 대화, 미북 협상이 언젠간 올해 안에 꼭 열릴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미북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또 어떤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지 이번 미국 뭐 끼치겠죠.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해요. 작년 10월 말에 한국에 왔었을 때도 그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3월 말 4월 초 방중 전후로 해서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 또는 뭐 판문점에서 원샷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북한이 그 기대감은 이미 접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말에 발표된 26일인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나온 9차 당대 결정서와 김정은의 연설 내용을 보면요. 미국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했어요, 이미. 그것은 뭐냐? 3월, 4월 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한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하면 미북 정상회담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하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어요. 정상회담 한번 했다고.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뭐로 연결시킬 거냐면은 내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았다. 이렇게 또 다른 방면으로 자신을 홍보하려 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런 정상회담은 북한은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이미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하는 김정은의 말이나 북한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일방주의로 세계 정세를 갖다가 어지럽히고 있다. 그런 상대는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체는 이미 물 건넌 것 같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한 북한의 논리를 더욱 보강시켜 주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봐라. 이란도 공격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정상회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입장에서는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보유국 입장을 수용하면서까지 정상회담을 하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가 아니라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패배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김정은을 만남으로써 내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식의 말이 필요한데 북한이 그거는 거절하는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하면서 만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향후 미북 관계는 딱히 긍정적이진 않을 수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를 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란과 북한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북한은 핵무기가 실제 있어요. 군사적 옵션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지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은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현상 유지하면서 관계를 갖다가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미국의 전략일 것으로 보고,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도 대남 강경 노선은 택하고 있지만 또 미국을 자극하진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자극했다가 관계 악화되면 자기들도 곤란한 위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지금 미국 관계는요 온탕 냉탕을 오가는 미지근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이번에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미국의 이란 공격을 하면서도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지 않고 수위도 외무성 대변인 수준으로 낮췄잖아요. 그건 뭐예요? 미국하고 대결 구도는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요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또 인터넷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두로 그리고 하메네이 이젠 김정은 차례다. 그래서 트럼프가 혹은 미국이 이제 북한도 직접적인 군사 작전, 뭐 참수 작전을 할 수도 있고 시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너무 과격하다. 혹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뭐 과격하지 않고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네. 해야겠죠. 네. 하지만 군사적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군사적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할 것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은요,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체제인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옵션은 선택할 수 없어요. 왜? 이번에도 보지만 이란이 공격을 해서 일부는 대다수는 요격되지만 일부는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게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인지 진짜 공격을 당한 게 핵무기라면요 전쟁 못해요. 피해가 수십만 수백만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뭐 저도 뭐 애국심에 이렇게 끓는 그런 많은 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북한의 그 체제의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제거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의 애국 충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요, 한반도의 현실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더 이상 우리가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냐? 군사적으로는 계속해서 긴장 완화를 갖다가 추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주변국 관계를 더 새롭게 만들어서 고립을 심화시키면서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협상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옵션이다. 이 옵션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 편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 그렇지 10년 후에도 그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외교적인 노력 그리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추구해야 될 과제다. 아쉽기는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북한의 그러한 극악무도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들은 꼭 군사적 옵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전문가로서 나름의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북한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비대칭 전략을 상대로 예.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못해요. 예, 그 안에 효용도 없고 예. 오히려 피해만 더 커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니 김정은을 제거하면 뭐예요? 우리가 핵무기를 한 발으로 맞게 돼서 서울에 핵무기가 떨어져서 수십몇 명이 사망하게 된다면 이거는 잘못된 군사 작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한 건데 뭐 이렇게 약간 둘러싸. 미국이 해도 한국을 공격합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이 공격을 해도 한국을 공격하고요.
중국이 공격해도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 있다. 이 상황을 저희가 너무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일부에서는 또 북한한테 우리가 잘해주면 북한이 그런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너무도 호의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논리는요.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김정은이라는 그 지도자에게 힘을 몰아줘야 된다는 일종의 비상대권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북한 체제가 말하는 순간 스스로의 정당성의 기반을 무너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위협을 조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력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물론 북한이 먼저 공격한다면 자위권은 행사해야겠죠. 그렇지만 핵위협을 무릅쓰고 선제 공격이라든가 참수 작전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고요. 반대로 북한이 우리가 단순히 잘해준다고 해서 변화해서 뭐 민족 동족의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적어도 북한의 그 집권 세력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렇게 많은 얘기 나왔는데 그것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마지막 분석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가급적 단기적으로 마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처음에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로 한 일주일 정도 폭격을 하고 대화의 기간을 갖는 동안 타협점이 이루어진다면 저희에게는 뭐 거다란 악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데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우리가 에너지 수급 문제, 그리고 환율 문제, 주식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기본적으로 지금 영국이라든가 일본은 미국을 지지하는 최고 지도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우리도 그런 게 조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우리가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일반적인 원칙도 천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이상하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중견국으로서의 외교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맹국으로서 동맹국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면 동맹국을 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선 중견국으로서 국제법 존중 원칙을 밝힌다 해서 한미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거는 오히려 수준 낮은 외교다. 따라서 지금 뭐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핵 문제의 엄중성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이란 핵 문제의 심각성 이런 부분 비핵화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을 한국이 지지했구나 하는 것을 미국에 전달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동맹으로서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서는 국제법 존중 원칙도 우리 국익이니까 한편으로 뭐 외교부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다던가 이렇게 함으로써 동맹국을 지지하되 국제법 존중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 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신범철 박사님과 미국, 이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